12번 220V 20A용 220V 20A용 적산전력계 탄상 적산전력계에서 어느 부하에 연결했더니 원판이 20회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40.3초가 걸렸습니다. 만일에 20A에서 이 계기의 오차가 플러스 2%라고 하는 경우 이때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부하의 전력을 구하시오. 계기 정수는 1000 리볼브 킬로와트시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차가 플러스 2%라고 했죠. 오차가 플러스 2% 되는 것이니까 일단 측정 전력의 값이 회전원판 20회전에서 그 다음에 40.3초가 걸렸단 말이에요. 40.3초. 그러면 이제 원래 수식은 우리가 측정 전력, 계기의 적산 전력계 지시값 아시죠? 계량기 지시값 P의 값은 KT분의 그다음에 3600N 값이죠. 3600N 값. 요게 지금 이제 적산 전력계가 지시하는 기본값이잖아요. 킬로와트. 요 K는 계기 정수이고 계기 정수 값이고 T는 시간이죠. 요건 이제 회전수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력계의 값은 KT분의 3600 이제 N 값으로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오차가 2%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론상 전력의 값이 이제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기서 측정한 전력값이 얼마냐 이거죠. 실제 측정한 전력값 P의 M이라고 하게 되면 P의 M 값은 KT분의 K값, 계기정수가 1000이고 그때 걸리는 시간이 40.3초이고 그다음에 3600 곱하기 그때 돌아가는 회전수가 20회전이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제 해 봤더니 1.79 킬로와트가 측정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계기의 지시값은 적산전력계 값은 KT분의 3600N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값이 이렇게 1.79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오차가 지금 2%가 지금 있다 그랬으니까 오차율에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오차율은 어떻게 됩니까? 오차율 입실론의 값은 T분의 M-T 곱하기 100%였단 말이에요. T는 참값이고 여기 M값이 지시값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M값이 지시값이니까 T는 참값, 그 다음에 M값은 지시값 이렇게. 그러므로 여기에서 M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M값. 그러면 여기 수식에서 T분의 M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가 넘어갔으니까 1 플러스 입실론 값이죠, 이렇게. 그러므로 M값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결론적으로 지시값이라고 하는 값은 참값이라고 하는 값은 참값 바로 풀도록 하죠. 참값 그러므로 참값 PT의 값은 여기로 와야 되죠. PT의 값은 1 플러스 오차율분의 P의 M값이 돼야 되죠. 지시값.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생각하면 1 플러스 오차가 얼마큼 생겼다겠어요? 플러스 2%만큼 생겼으므로 플러스 2% 0.02 100분의 0.02 해주시고 지시값이 금방 계산해놨죠? 1.79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았더니 이 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그리고 참값은 1.75 킬로와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부하 전력은 1.75 부값이 되지요. 답은 1.75 킬로와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측정 전력값에 여기 오차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죠. 오차율값. 그래서 참값, T값, PT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1.75 킬로와트가 답이에요. 이해가셨죠?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최대 눈금이 15A짜리 전류계 2개를 병렬로 접속을 해서
전류 20A를 흘리게 됐을 경우 전류계의 각 전류계의 지시값은 몇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전류계 최대 눈금의 전압 강하가 전류계 내부의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가 A1이 75mV이고 A2가 50mV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려가면 먼저 이런 문제가 생각나면은 여기에 저항값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저항값을 구해서 푸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저항값은 지금 주어진 값이 여기에 최대 전류가 15A이고 그다음에 전압이 75mV이므로 그래서 A1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죠. 내부의 저항을 구하게 되면 R1이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전류계 15A에 75mV죠. 마이너스 3승. 여기 계산하면 이 값이 5 차이 나니까 5mΩ이 되죠. 이렇게 5mΩ. 그 다음에 A2의 내부 저항 값을 구하게 되면 R2의 값은 15분의 여기 50이죠. 50mV 계산하면 이 값은 15분의 5가 되니까 3.33 mΩ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해서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5 여기가 3.33 mΩ이니까 그러므로 A1에 흘러가는 전류의 값은 A1 지시값 전류값 I의 1은 두 개 저항을 더해서 5 더하기 3.33분의 그 다음에 3.33 곱하기 20A죠. 여기가 그래서 20 이렇게 해서 8A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A2 전류계의 지시값 I2라고 했을 경우 5 더하기 3.33분의 5가 되고 20이 되어서 이제 요거 계산기 하면 요게 12A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이제 있고요. 저항값을 구해서 푸는 방법. 이렇게 이제 안 풀고 그냥 풀어도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전류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저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전류 I라고 하는 값은 전류 I라고 하는 값, 이 값은 R분의 V, 즉 R 원법칙이죠. I분의 V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는 결과 아닌가요? 비례하는 결과가 되니까 저항의 비를 구해서 분전압으로 구하는 거나 여기 전압의 비로 바로 구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풀지 않고 전압의 비로 바로 계산해도 돼요. 즉 전압의 비로 계산하면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잖아요.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A1에 흘러가는 전류, A1 전류의 지시값 I의 원값은 A의 원값이 75mV 분의 50mV이고 상대 것 50mV 올라가고 20A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 다음에 A2 전류의 지시값 I2의 값은 75 더하기 50분의 상대방 것이니까 75 올라가야 되죠. 75 곱하기 20 이렇게 풀어도 되죠. 이렇게 풀게 되면 여기가 8A 값이 나오고 여기가 12A 값이 나오죠. 깔끔하게는 여기 훨씬 깔끔하죠. 실은 값이 정확하게 떨어지니까요. 값이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12하고 8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푸셔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저항을 구해서 푸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깔끔하게 안 떨어지죠. 정확하게 떨어뜨리려면 이와 같이 푸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방법이나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기구 등 전로의 전해내력 시험 전압입니다. 가로 안에 여기 1, 2, 3번 들어갈 내용 이것 정도는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죠. 이런 문제 틀리면 점수 받을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자, 공층 전압이 6600V이고
최대 사용 전압이 6,900V였을 때 시험 전압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여기 시험 전압은 공층 전압이 아니라 최대 사용 전압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 7kV 이하는 1.5배로 하거든요. 그러므로 1번의 답은 여기 1번에 들어가야 될 답란에 들어가야 될 말은 여기는 6,900V 곱하기 1.5배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서 나온 값으로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럼 1350V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여기 중성점 다중접지는 0.92배를 하게 되니까 7kV를 넘고 25kV 이하에서 중성선 다중접지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해 0.92배, 공층 전압이 여기 나와 있더라도 최대 사용 전압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므로 여기는 13,800V에 0.92배로 하셔야 되고, 여기는 24,000V에 0.92배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가 12,696V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000 하는 부분이 22,080V가 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답안지에다가는 시험 전압 쓰라고 했으니까 이건 계산 과정 쓰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여기 나와 있고 답란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란에다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밑에 연습란에다 하시고 답만 쓰면 돼요. 여기 1350V. 그 다음에 2번 12,696V. 그 다음에 3번 여기 22,080V. 이렇게 답란에다가 기록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계산 과정을 쓰는 문제가 아니잖아. 계산 과정이 아니라 답란만 쓰는 문제예요. 물론 계산 과정을 다 여기다 쓰셔도 뭐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답을 써야 정답이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고 항상 최대 사용 전압 기준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단상 이선식 220V 에로에 역률 0.9인 50W 형광등 60개하고 200W 백열전 등 20개를 30개를 시설한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회로의 최소 분기 회로 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최소 분기 회로 수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상정부하죠. 상정부하, 최대 상정부하, 최대 상정부하가 있을 것이고 볼트암페어로 계산해야 되죠. 이것을 분기 전류로 계산 나누면 되죠. 전류 암페어.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유가 주어지면 여기다 가산부하를 또 해야 되겠죠. 상전이 아니라 상정 최대 부하에다가 자 하고 분계로는 또 혹시 있으면 가산부하 해 주시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정 최대 부하를 구하려면은 여기 이제 와트로 되어 있으니까 볼트암페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형광등은 역률이 있고 여기는 역률이 없죠. 이런 경우는 상정 최대 부하 볼트암페어를 구상하려면 당연히 유효분하고 무효분하고 루트 유효분의 제곱 더하기 무효분의 제곱을 해야 되죠. 볼트암페어 값은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이제 계산해야 될 것이 유효분의 합계하고 무효분의 합계하고 상정부하를 계산해야 되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성 유효 전력을 계산합니다. 합성분 유효분. 합성 유효 전력 값은 저쪽에 50W짜리가 60개가 있고 200W짜리가 30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형광등의 유효전력분, 백일전등의 유효전력분 계산하면 9,000W가 되죠. 그래서 유효전력은 9,000W 값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성 무효전력 값, 합성 무효전력. 자, 합성 무효전력은 여기에 역률이 존재하는 형광등에서는 무효전력이 있지만 백일전등은 무효전력이 없죠. 역률이 없으니까. 그러면 형광등에 지금 역률이 90%이고 50W짜리가 60개가 있으니까 50W짜리를 여기 50W짜리를 여기 적용해야 되죠. 여기에 P 탄젠트 세타 값 아시죠? 그러니까 P 값에다가 여기다 코사인 세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죠. 코사인 세타 값이 90%니까 0.9 쓰시고 루트 사인 세타 값은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한 개 등의 피상전력을 구했고 요 값이 요게 60개가 있죠. 물론 요게 더해서 1 플러스 해도 되고요. 아무튼 요와 같이 되어 있죠.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1452.96 바가 나오죠. 부여전력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성 최대 이제 피상전력 값, 상정 부하 값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계산해 줘야 되죠. 그러므로 분기 에로수 N 값은 16 상분기로를 16암페어로 분기하라고 그랬으니까 16을 나누고 루트 자 이쪽에 유효전력 값이 9000이니까 9000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무효전력 값이 1452.96이죠. 96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합성 피상전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합성 피상전력이 상정 최대 부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계산 누르면 2.58이 나오군요. 2.59가 나와. 그러면 2.59가 나오니까 3분기 회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16A 3분기 회로로 답변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분기로수를 계산하게 되죠.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ALTS의 명칭과 용도 ALTS하고 ATS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ATS는 수전설비에서 상시 전원과 예비 전원을 절제하는 스위치고 ALTS는 수전설비에서 전기 공급자로부터 여러 회선을 특히 2회선 이상을 공급을 받아. 그래서 하나의 회선이 정전 등 사고로 인해서 공급을 하지 못했을 때에 수전받지 못했을 때에 예비회선 다른 회선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자동으로 절제하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여기 ALTS는 기본 개념이 공급자의 회선이 2회선 이상 있어서 하나의 회선이 정전되면 다른 회선으로 절제하는 것이고 ATS는 상시전원 전기 공급자의 전기가 정전이 되면 자기 예비 발전기 등과 같이 예비 전원 설비로 절제하는 스위치가 ATS예요. 그럼 여기는 ALTS가 되는 것이니까 명칭은 자동 부하 전환 계획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은 자동 부하 전환 계획이 절환이라고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 부하 전환 계획이 또는 전환 계획이 자 용도입니다. 2번 용도. 자 2번 용도는 전원이 2개 이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중 전원을 확보해서 이중 전원이에요. 이중 전원을 확보하여 자 그래서 이제 확보해서 주 전원이 정전 또는 기준치 이하의 전압으로 떨어졌을 때 하여 주 전원이 정전 또는 정전 및 저전압이죠. 기준치 이하 전압, 기준치 이하의 전압이 되었을 때 전압이 떨어질 경우 기준치 이하의 전압이 저하할 경우 특히 이제 기준치 이하의 정전이죠. 정전 한 개 회선이 사고 났을 때 말하는 겁니다. 경우 예비 전원 다른 전원이죠. 이중 전원이니까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전환시키는 겁니다. 자동 전환. 자동으로 전환하여 수용가에 안전하게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가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죠.
위한 개폐 장치. 이제 이것을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내용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원이 전력을 쉽게 말하면 전기를 공급하는 측의 전원이 2개 이상 있어야 돼. 그중 하나가 사고 등으로 정전되게 되면 예비 전원으로 다른 회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중전원 여러 회선이라고 쓰셔도 돼요. 여러 회선 중 한 회선이 공급되면 다른 회선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ATS는 수용가 쪽에서 그러니까 상시 전원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비 축전지나 예비 발전기로 자동적으로 절체해 주는 스위치가 ATS고요. 그 개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LTS니까 이와 같이 적어주는 것이 이제 정답이 되죠. 내용 꼭 이렇게 적지 않더라도 이 뜻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아시겠죠? 17번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르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내용을 쓰라는 문제죠. 등전이 본딩 도체, 보호 등전이 본딩. 이게 이제 KEC 규정 143.3회가 들어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KSC 143번이 여기에 이제 등전이 본딩 도체, 즉 접지 도체라든지 보호 도체라든지 규정하는 곳이죠. 등전이 본딩 도체. 먼저 등전이 본딩 도체는 주 접지 단자에 접속되어 있는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하고 계십니까?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 면적에 따라야 된다. 구리는 6mm 제곱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16mm 제곱이고 그 다음에 강철 도체는 철은 50mm 제곱 이상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 접지 단자에 접속되고 있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단면적 구리예요. 구리가 6이었죠. 이것은 또는 다른 재질의 동등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 자, 구리는 여기 나와 있는 6mm 제곱이 최소값이고 그 최대값은 25예요. 25를 넘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난이도가 또 높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관련된 대추 중에서 접지 도체 굵기하고 그다음에 보호 도체 굵기는 누구나 다 외우고 계시거든요. 웬만하면은 이 두 가지는 안 그렇습니까? 접지 도체 굵기는 보호 도체 굵기 이상을 따져야 되고 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6mm 제곱 이상짜리 알루미늄 16이죠. 이걸 사용하게 되고 필기 시스템은 16mm 제곱 이상짜리를 써야 되고요.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접지 도체가. 보호 도체 굵기에서도 보호 도체의 단면적은 상도체의 단면적 굵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상도체의 단면적이 16 이하이면은 같은 굵기를 써야 되고 16에서부터 35 이하이면은 16mm 제곱 이상의 구리 도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구리 기준으로. 상도체의 단면적이 35mm 제곱을 넘어가게 되면 상도체의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굵기를 갖고 있는 보호도체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때 만약에 5초 안에 차단 장치가 되어 있을 때의 보호도체 굵기의 값은 K분의 루트 I 제곱 T의 값만큼 제곱미터죠. I는 고장 전류 값이고 차단 시간이고 이건 계수죠. 재질이라든지 온도에 따른 계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호도체 굵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접지도체 굵기나 보호도체 굵기는 다 외우고 계세요. 실은. 근데 우리 문제는 여기에서는 이런 보호도체나 접지도체를 굵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등전이 본딩 도체 중에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예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있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죠.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는 첫 번째 내용이 요 내용 2분의 1 요거 제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주 접지 단자에 접속되고 있는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되어 있는 가장 큰 보호 도체의 값의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 양이 공부한 김에 좀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주 접지 단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 접지 단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접지 도체가 있고 그
그다음에 땅 속에 접지 전극이 있죠. 접지 전극이 땅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기구 노출된 도전부들이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도전부들이 있죠. 이때 노출된 도전부에서 내려오는 이 선이 요것이 P2 보호도체죠. 보호도체 값입니다. 근데 이 보호도체는 아까 보호도체 굵기가 여기 전선에 쓰고 있는 상도체 굵기에 따라 다르고요. 고장전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보호도체 굵기 값하고 여기에 보호도체 굵기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게 되면 여기에 보호도체 굵기가 16제를 쓰고 여기 보호도체 굵기는 25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호도체 굵기가 예를 들면 6제를 쓰고 있고 여기 보호도체 굵기가 뭐 16제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보호도체 굵기.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등전이 본딩은 어디에 연결되는 것입니까? 등전이 본딩의 값은 특히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고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죠.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고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단 말이에요. 보호 등전이 본딩은 이쪽에 파이프가 있어요. 배관 등이 있습니다. 배관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배관하고 여기에 주 접지 잔자를 연결해 주는 도체가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도체. 이것이 바로 보호 등전이 본딩이란 말이에요. 요게 등전이 본딩. 또는 보호 등전이 본딩은 이쪽에 통신 케이블이 있죠. 통신 어떤 설비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통신 설비에 같이 또 연결하게 되잖아요. 요게 바로 보호 등전이 본딩이죠.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은 여기 기구와 기구를 연결해주는 등전이 본딩설이 보조보호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에 보호 등전이 본딩의 굵기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 지금 이 값은 이 주 접지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보호도체가 있어. 이 보호도체 중 가장 큰 것의 2분의 1 값을 써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호 등전이 본딩은 보호도체 굵기 중 가장 큰 것의 절반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그 값은 구리로 했을 경우 6, 알루미늄은 16, 강철은 50 이상이 돼야 돼. 이때 여기에 굵기의 값은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최소값은 구리가 6, 알루미늄은 16, 철은 50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주 접지 단자의 접속을 위한 보호 본딩 도체 단면적은 여기 보호 도체 단면적은 구리로 봤을 때 얼마를 넘을 필요는 없다. 얼마를 초과할 필요 없다. 25는 초과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여기가 구리로 봤을 때 6에서 25까지란 뜻이거든. 지금 구리로 보게 되면. 그래서 구리로 봤을 때는 여기가 최소가 6이고 여기가 구리로 봤을 때 최대 보호도체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최소값은 6이고 최대값은 25예요. 이런 내용을 K20 규정에서 지금 K 규정에서 문제를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 도체나 보호 도체나 이것만 외울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등전이 본딩, 특히 보조 보호까지는 다 못 외우더라도 보호 등전이 본딩 요 세 가지는 외워야 돼요. 요 네 가지죠. 네 가지 아시겠죠? 자, 18론 문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론 문제. 피레이 시스템, 접지 시스템에서 문제가 K20 규정에서 이번 회차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죠? K20 규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KSC 규정이 양이 상당히 실은 많죠. 피레이 시스템입니다. 제3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군요.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손상에 따른 피레이 시스템 등급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데이터 중 피레이 시스템 등급과 관계가 있는 데이터와 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구분하여 기호로 모두 쓰시오. 여기 앞에 이제 기호 1, 2, 3, 4 있죠. 쓰시오 했습니다. 이때 여기 피레이 시스템 등급이 LPS 등급이라고 해서 LPS 등급이 있죠. 이 LPS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각 등급별로 보호학법에서 각도와 그다음 매시법에서 매시의 간격과 회전구체법에서 반지름 값을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회전구체법 그다음에 매시법 그다음에 보호학법 중에서 여기 LPS 등급에 우리가 이제 KSC 규정을 보게 되면은 그게 표로 딱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데 이걸 등급을 결정을 할 때, 이거 등급을 결정할 때 관계가 있는 데이터 값하고 관계가 없는 데이터 값을 여기서 알아봐 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관계가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레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피레 시스템이죠. 피레 시스템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먼저 제일 피레 시스템은 돌침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인하도선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접지극 시스템이 있죠. 피레 시스템은 크게 돌침, 인하도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제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겁니다. 돌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이제 이 전기를 받는 곳이잖아요. 전기가 이제 받는 부분. 수레부 시스템이죠. 돌침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접지극 시스템. 수레부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돌침이 있고 수레부, 그다음에 수평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메시도체가 있죠. 메시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부가 다시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여기 피레 등급을 등급하려면 1등급, 2등급을 따지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돌침법에서 보호각법이라는 각도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수평도체에서는 여기 1등급, 2등급, 3대에서 수평도체의 수평도체 말하는 거죠. 수평도체의 반지름이 나와야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메시도체의 간격이 나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피레 시스템을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구분하려면 각도와 반지름하고 간격 등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시간관계에서 다 알아보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등급을 나누려면은 자 회전구체의 반지름, 메시의 크기, 보호각 요거 있어야 되죠. 여기 당연히 이런 것도 있어야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야 등급을 이렇게 이제 관계가 나눠지겠죠. 그다음에 인하도선 사이하고 환상도선 사이의 전형적인 최적 거리에서 인하도선에 관련된 것도 당연히 피레 등급을 결정하는 데 요소가 들어가야 되지요. 당연히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수레부 시스템 사용하는 금속관하고 금속관의 두께 수레부가 여기에 수레부가 전기를 받는 곳이거든. 받는 곳이 이제 돌침으로 받았느냐, 수평도체로 받았느냐, 메시도체로 받았느냐. 그러면 수레부니까 낙뢰를 직접 받아야 되는데 전선관 안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전선관 안에 수레부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셨나?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레 시스템의 재료와 사용 조건. 피레 시스템일 때 피레 요 전체 다 말하는데 재료를 뭐로 만들었느냐, 사용 조건이 뭐냐. 요것은 등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호각이 얼마냐, 반지름이 얼마냐, 크기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등급에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접지극의 최소 길이거든요. 여기에 피레 시스템은 여기 접지극 시스템이 있거든. 땅속으로 접지 전극이 얼만큼 잘 들어갈 거냐. 당연히 여기 접지극의 최소 길이 등급을 결정하는데 값이 있어야 되죠.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도체의 최소 치수, 접속도체의 최소 치수, 접속도체 어떤 접속도체 말할까요? 이런데 요건 여기 등급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위험한 불꽃 방전에 대비한 이격거리, 피레, 낙뢰를 받았어.
그러면 여기에 방전한다거나 어떤 불꽃이 생길 우려가 있었을 때에 다른 뭐 가연성 물체라든지 어떤 물체하고 떨어뜨려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불연성 재료, 불연성 건물로 되어 있는 고세 피레 시스템은 불연성이니까 뭐 그냥 안에 넣어도 되겠지만 붙어도 되겠지만 불연성이 아닌 건축물의 피레 시스템은 당연히 불연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연성이었으므로 얼마만큼 이격거리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불꽃, 위험한 불꽃 방전에 대비해서 이격거리를 얼만큼 벌려야 될지 이런 것도 피레 등급을 결정하는 데이터 요소가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등급에 필요한 데이터는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7번이고 1번, 2번, 5번, 7번이고 피레 등급에 여기에 관계가 없는 데이터는 3번, 4번, 3번, 4번, 6번이 되겠군요.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피레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물론 암기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규정 안에가 들어있으니까 암기가 되는데 우리가 암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피레 등급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등급을 이제 등급을 관계가 있는 데이터이고 여기 관계 없는 것들은 이제 뭐지 이런 것들 관계 없는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1년도 2회차 실기시험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